정말 이제 어머니와 못 살겠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스트레스고 짜증이야. 같이 살자고 한 건 자기잖아. 어머니 몸에 냄새도 나는 것 같아. 그거 식품 공장에서 오래 일하셔서. 그래, 이해해. 그러니까 아파트 자기 앞으로 하라고 했잖아. 왜 어머니 앞으로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해? 그때는 나도 해외 출장 중이었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몰라, 난 이제 정말 힘들어. 그리고 어머님 통장에 있는 5억이 아파트 8억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님께 뭘 달라야 하지?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산지 6개월이 된 어느 날 밤, 자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아들 방에서 들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래, 어머님, 저기 요즘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사시는 분들 많던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들 있지, 며느리 있지? 그런데 내가 요양원에 왜 가니? 어머님, 제가 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통장에 잔고도 5억이나 되시고,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 저희 집보다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엄마. 5억 정도면 요양원도 좋고, 실버타운도 좋고, 좋은데 골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집 명의도 내 앞으로 해주고, 뭐?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아빠 돌아가시고 한전에서 나온 보상금이야. 그리고 이 아파트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고. 근데 나보고 나가라니? 그러니 어머님, 5억은 어머님 쓰시고요. 아파트는 저희 주시면 안 될까요? 어이없는 아들과 며느리와의 대화에 그날 저녁은 정말 모처럼 만에 입맛이 싹 사라지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는 68세 조명숙입니다. 저는 식품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어요.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죠. 처음엔 막막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둘러싸고 아들, 며느리와의 갈등과 그 갈등을 겪고 다시 화해를 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을 믿기가 고민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조언과 위로 부탁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갓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한전 기사였던 남편은 그날도 새벽같이 일하러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망연자실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비었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장 생계를 위해 식품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고 밤늦게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늘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조용히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엄마가 힘들어도 널 위해 살아갈게라고 다짐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아들 민우는 제 모든 희망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꽃처럼 웃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새 가방을 사줄 돈이 없어 신용카드로 겨우 마련했지만 아이의 웃음을 보니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선 공부 욕심도 많고 성실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성적도 좋았고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또 다른 걱정거리였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을 월세로 바꾸고 작은 지하방으로 이사하며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이사하던 날 이삿짐을 옮기며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민우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몇 년 전 민우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소박한 집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을 땐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시작하길 바란다는 마음에 그동안 모은 돈과 작은 집을 처분해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야 했던 제 사정이 안쓰러웠는지 며느리가 처음부터 함께 살자고 한 것도 이유이기는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어릴 적부터 의지했던 엄마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미뤄야만 했고 대신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6개월간 함께 살면서 장모님의 병간호에 힘을 보탰습니다. 민우와 며느리가 함께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 며느리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며느리 어머니의 치료가 잘 진행되어 병세가 호전되었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기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돈의 상태가 나아지자 비로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어머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라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후 민우와 며느리는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회복된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신혼여행을 떠난 것이었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신혼여행에 어머니를 하고 의아하기도 했지만 며느리가 이유를 설명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지만 이번 여행이 엄마께는 마지막으로 먼 곳에 갈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보고 싶어 하셨던 장소들을 둘러보며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도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라며 며느리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민우와 며느리는 유럽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 보냈을 땐
저도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무릎 담요를 덮어주며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니 이 아이들이 참 잘 살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같이 살기 시작하며 서먹해지기 시작했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서러움과 허전함이 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원래 민우 이름으로 등기하려 했습니다. 당시 민우 부부는 집을 구하며 민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대출과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았고 저 역시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민우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등기를 진행하려면 명의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민우 부부가 사용할 집이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에 다시 정리하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민우와 며느리가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돈 병환으로 힘든 며느리를 돕고 새로운 가족으로서 서로 적응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소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해 갔습니다. 처음 갈등이 시작된 것은 주방 사용 문제였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고 그동안의 방식대로 요리하고 집안을 관리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곤 했는데 며느리는 그 소리에 깨어났는지 불편하다는 기색을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주방을 사용할 때 제가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으면 주방이 작아서 불편하다고 했었죠. 또한 주방 물건들이 너무 많아 어지럽다며 일부를 치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물건들을 치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제게 알리지도 않고 찌개를 끓이던 낡은 냄비와 도마를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비에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에게 이유를 묻자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고 했지만 그날의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돈의 잦은 방문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돈은 암 투병 중이셨지만 병원 치료가 끝난 날이나 몸이 조금 나아지면 며칠씩 우리 집에 머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방문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집이 협소한 상황에서 생활 공간이 더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거실과 주방은 사돈이 머무르는 동안 장기적으로 점령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사돈이 편히 쉬실 방을 마련해 드리자며 제 방을 잠시 내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요청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제 자리라고 여겼던 공간을 내주는 일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거절했지만 그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 더 차갑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주방 사용 문제와 함께 가장 큰 갈등이 된 것은 빨래였습니다. 저는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일해온 탓에 몸에서
공장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입었던 작업복은 일반 옷과 함께 세탁해도 냄새가 남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빨래를 나눠서 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서로의 옷을 분리해서 세탁하자는 단순한 제안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불쾌한 이유를 들어 저를 압박했습니다. 며느리는 작업복과 옷에서 식품 냄새가 너무 심하게 배어 나와요. 라며 불평했고 심지어 제 몸에서도 그 냄새가 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은 제게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제 삶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민우와 며느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개인 빨래를 자주 했고 세탁기를 사용하기 전에 냄새를 줄이기 위해 손빨래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세탁기를 같이 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직접 세탁기를 사겠다고 했고 집안에 세탁기가 2대나 놓이게 되었습니다. 새로 산 세탁기를 자신의 공간에 두고 사용하던 며느리는 그 후로도 제가 사용하는 세탁기의 청결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가끔 작업복 냄새가 공용 공간에 퍼진다는 말을 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장보기에서도 갈등이 자주 생겼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볼 때 며느리는 저의 소비 습관에 대해 자주 비판했습니다. 특히 저는 할인된 제품을 선호하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식재료를 주로 구매했는데 며느리는 신선한 재료와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며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사돈을 위한 특수 식재료를 살 때도 종종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사돈 치료식을 준비해야 한다며 고가의 식재료를 자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가사비에서 공제하려는 태도가 제게는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사비는 제가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에 며느리의 태도는 저를 더욱 소외감 느끼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중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며느리가 사돈의 치료비를 암묵적으로 저에게 기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돈의 병원비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되었던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가정의 생활비를 더 부담하거나 치료비 일부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경제 상황을 알면서도 민우와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단순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제 월급을 언급하며 치료비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겉으로는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점점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중간에서 중재하려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런 시도가 오히려 며느리와의 갈등을 더 키우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민우 부부가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민우와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며느리, 엄마의 치료도 끝났고, 이제는 결혼식도 했으니 며느리가 달라졌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변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며느리가 우연히 제 통장을 발견하면서 갈등은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통장에는 35년 전 남편의 사망보상금, 그리고 사망보험금, 제가 평생 동안 어렵게 모아온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 나름대로의 보루 같은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노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둔 남편과 함께 이룬 마지막 흔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발견한 날 이후로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통장의 존재를 놀란 듯 이야기하더니 이후엔 통장에 담긴 돈을 마치 당연히 자신들의 미래에 사용해야 할 자산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돈이 자신과 민우의 미래에 당연히 기여해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돈을 자신들의 신혼집을 더 넓히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쓰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며 제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아세요? 요양원을 추천했을 때 저는 처음엔 단순한 제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그 이야기에 아무런 반박도 없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제가 이 집에서 떠나야 자신들이 온전히 편안한 신혼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던지는 말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 말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나간다면 집을 넓히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아들이 제 곁에 서서 저를 지켜주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제가 불필요한 짐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아파트의 명의를 민우 앞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은 민우가 해외 출장을 갔던 상황 때문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그 문제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정리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의를 바꾸는 이유로 민우 부부의 안정된 삶을 언급하며 그들이 부담하는 대출과 재정 문제를 제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진 돈과 집이 민우와 며느리를 위한 자산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이를 저지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커녕 그저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명의를 정리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신혼생활과 경제적 안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저를 설득할 책임을 며느리에게 떠넘겼습니다. 민우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저는 한 번쯤 제 편에 서서
며느리의 요구를 조율하거나 제가 살아온 시간과 노력을 존중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오히려 제가 어서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기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서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나는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나는 이 아이의 삶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의 침묵은 그 어떤 언어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보여준 태도는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서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평생의 희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홀로 고생하며 이룬 모든 것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우가 저를 바라보며 내 엄마는 나를 위해 이 집과 돈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재구성하려는 민우의 태도는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며 제게 등을 돌린 민우의 모습은 제가 내린 결정을 더 확고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민우와 며느리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신혼집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이 집을 한 달 안에만 팔 수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굳게 먹었습니다. 중개사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시세를 언급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은 보통 9억 원 정도의 시세입니다. 하지만 금매로 내놓으시려면 8억 원이나 8억 5천만 원 정도로 낮춰야 빠르게 팔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금액이라도 한 달 안에 팔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중개사는 제 결단에 놀라면서도 곧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중개사 측에서 직접 매수자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바로 매입하겠습니다. 대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사는 시세보다 낮게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신속한 계약을 보장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8억 5천만 원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 집으로 돌아오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평생의 추억과 노력이 깃든 공간을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8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손에 들어왔지만 그 돈이 과연 제게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와 며느리는 집이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표정에는 놀람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집값이 시세보다 낮게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이렇게 헐값에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민우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아들 부부의 실망과 분노가 더는 제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 내로 집을 비워달라니 그렇게 하렴. 엄마는 니들이 원하던 대로 요양원으로 간다. 그날 저녁 저는 미리 빼놓았던 제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 방에서 심각해 보였지만 저는 외면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알아보던 대전 외곽의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결혼 얘기를 할 때부터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양원으로 들어간 뒤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집의 시세가 다시 올라 현재 10억 원 정도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개사가 직접 집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익을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곧 모든 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그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옮긴 것은 제가 스스로를 지키고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 마음을 지킨 것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요양원에서의 새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들어간 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집을 떠나온 현실과 민우와 며느리에게 느낀 배신감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요양원에 머무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환경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 민우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고 그런 민우를 믿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민우의 삶에서 제가 불필요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을 새롭게 꾸려가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다른 할머니들의 조언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계신 한 할머니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나가보지 않겠어요? 근처에 고아원이 있는데 주 3회 정도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와요. 처음엔 낯설어도 하다 보면 보람이 있답니다.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첫날 고아원의 아이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손을 잡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는 그들의 밝고 순수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할머니가 와 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고아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가기 전 우리는 함께 준비물을 챙기고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든 목도리나 모자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끼리 웃으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은 제가 다시금 삶의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나간 지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요양원 생활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고마움의 인사가 저를 치유해 주었고, 함께 활동하는 할머니들과의 연대는 제게 새로운 가족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봉사를 다녀온 날이면 요양원으로 돌아와 조용히 일기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제가 느낀 작은 행복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기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우와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찾아오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고 요양원에 들어간 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꾸려가려고 했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양원으로 들어간 뒤 민우와 며느리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새 삶을 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을 팔아버린 탓에 신혼집을 잃은 민우 부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로 이사해 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높은 집값과 두 사람의 재정 상황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우는 집을 구하기 위해 회사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홀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 것으로 인해 한번 신뢰를 잃은 회사에서는 개선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전에서 작은 월세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신혼집에서 안락함을 누리던 며느리는 그 월세방에서 모든 것이 불편하다며 민우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민우는 회사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상사와 동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기 시작하자 각종 업무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으며 주변의 시선이 안 좋아지자 결국 민우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어머니 집에 가까운 직장을 찾기가 어려웠고 민우의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민우와 대전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선택지 앞에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서로를 탓하며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며느리가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떠넘긴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민우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1년쯤 지나 초췌한 모습의 민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민우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제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은 응어리를 건드렸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신 걸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떠나시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민우는 자신의 잘못을 반복해서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이렇게까지 후회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회를 받아들이면서도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제 모습이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많은 생각을 하며 후회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제가 떠난 후 집을 잃고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안정된 생활을 잃고 불편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제가 평생 쌓아온 노력과 희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다툼,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지며 자신이 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문을 두드릴 용기를 낸 것은 그 후회와 깨달음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도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저희 욕심만 부렸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자신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직 민우와 자신의 미래만 생각했던 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경솔하고 무례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 활동을 통해 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더 많이 돕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도 민우와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집에서 지내며 고향과도 떨어진 생활 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이 민우를 힘들게 했을 뿐 아니라 저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민우가 요양원에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한 것도 스스로를 바꿔보려는 노력의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봉사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민우와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저를 찾아오기로 결심한 계기는 지역신문에 실린 제가 고아원에 기부한 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기사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고아원과 요양원에 전액 기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자신들에게 남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제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우와 며느리는 그 기사를 통해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결정을 내렸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또렷하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두 사람을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더 이상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우와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민우 역시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13억 원 전액을 요양원과 고아원에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돈은 고아원 아이들의 장학금과 생활비, 그리고 요양원의 운영을 위해 쓰일 거야. 내가 결정한 일이니 더는 이 문제로 나를 흔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고 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다양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민우는 머리를 감싸며 혼란스러워했고, 며느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희도 많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며느리의 말에서 서운함과 후회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노력하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다고 믿는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남긴 재산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잃어가는 삶이야.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말했고,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복잡했지만 사실 제가 한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3억 원 정도를 기부했고 나머지는 아직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지켜보자는 판단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집에 처음 함께 살 때도 아들, 며느리는 좋게 시작은 했으나 나중에 상황에 따라 점점 변했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민우와 며느리는 저를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제가 느낀 보람과 기쁨을 이야기하자 민우와 며느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요. 라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그들에게 봉사활동에 동참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부터 고아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고 예술적인 재능을 살려 아이들의 작품을 벽화로 꾸미는 일을 맡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어느새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가 매주 고아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내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민우는 아이들과 코딩과 컴퓨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우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요양원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양원 할머니들에게 네일 아트를 해주고 뜨개질을 함께하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우는 요양원의 시설을 관리하며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활동은 단순히 저를 따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민우와 며느리는 점점 더 성숙해졌고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듯 했습니다. 민우와 며느리의 변화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아원과 요양원에서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었고 관계는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 민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며느리는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눔을 통해 더 깊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 고아원의 아이들이 제게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적힌 문구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우리의 엄마이자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희망. 저는 그 문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가족은 고아원과 요양원에서 다시 생겨났고 민우와 며느리도 점점 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재산의 얼마를 기부했지만 저는 더 큰 사랑과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나눔과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제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온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마도 지금은 좀 힘이 들 것입니다. 엄마라는 울타리가 없이 이제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온 날, 저는 앞으로 2년 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남은 10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변화한 삶에 대한, 그리고 과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고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혼의 풍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